예, 이제 세 번째 영상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엔진에 대한 어떤 동력 특성까지 다 배웠고, 이제 연비를 좋게 하려면은 어떤 특정한 설계 조건에서만 엔진을 구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네요. 이제 엔진을 구동을 할 때 그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해 관련한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음, 배에 대한 엔진도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요새 그 많은 이제 뉴스의 대상이 되는 거는 자동차에 대한 공해거든요. 자동차에 대해서 차량의 연비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킬로미터당 CO2 발생량. 되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몇 킬로미터를 갔을 때 CO2가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이 되냐라는 거에 대한 그 조사를 해서 CO2가 대표적인 온실가스잖아요. 온실가스를 좀 줄여보자라는 게 주된 목적이 되고요. 뭐 그거를 일반적인 자동차로는 못 맞추게 생겼으니까 디젤 엔진이나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걸 타면은 뭐 연비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CO2 발생량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죠.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연비 기준을 이런 식으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전통적인 차로는 힘드니까 하이브리드 같은 걸 많이 쓰고 있죠. 선박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럼 우선 선박에 들어간 연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분별증류라는 거 옛날에 배웠을지 모르겠네. 분별증류라는 게 그 석유를 캐면은 우리가 원유라고 해서 그 따로 정제를 안 한 그냥 그 석유거든요. 그게 이제 되게 막 걸쭉하고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요. 그냥 순수한 우리가 주유소에서 사는 뭐 디젤이나 가솔린 그거랑은 거리가 멀게 생겼어요.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크루드 오일을 실어 와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겁니다. 크루드 오일을 실어 와서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은 얘가 끓는 점에 따라서 끓는 점이 낮은 거는 이제 가스 종류로 나오고, 그 다음 끓는 점이 높은 거는 가솔린, 그 다음에 뭐 등유, 경유 등등으로 끓는 점에 따라서 분별을 해가지고 증류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나눈다는 게 분별이죠. 그 다음에 증류라는 건 끓인다는 거고. 그래서 서로 나눠지도록 이렇게 끓이는데, 여기 석유가스는 우리가 잘 아는 LPG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은 자동차로 쓰는 거고, 등유는 뭐 여기저기 연료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경유가 나오거든요. 이 경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용 디젤 엔진의 연료가 되죠. 근데 그 경유보다 더 무거운 게 있어. 더 끓는 점이 높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다는 게 그 연료 분자에 들어가는 탄소 원자의 수가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열량은 더 크고요. 탄소가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러고 H가 많이 붙겠죠. 탄화수소라고 해서. 어쨌든 탄화수소의 체인 길이가 길수록 더 끓는 점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유에 들어가는 건 탄소가 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경유는 좀 적게 붙어 있고요. 네, 우리가 경유는 일반적인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건데 걔보다 탄소가 더 많이 들어가는 중유라는 게 있고요. 중유가 주로 선박 연료로 쓰여요. 근데 중유는 되게 걸쭉해가지고 잘 흐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중유는 중유를 실어놨다가 걔를 가열을 해서 끓이진 않고 좀 가열하면 점성이 줄어들어서 좀 흘러요. 그렇게 해가지고 씁니다. 따로 가열하는 보일러가 있대요. 그런 것들을 쓰는데 이제 끓는 점이 높으면은 순수하게 중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그게 어디야? 경유에서 끓는 점이 뭐 200도고 얘가 350도래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불순물들도 막 섞일 거잖아요. 대표적인 뭐 황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서 중유를 쓸 때는 가솔린이랑 다르게 가솔린은 되게 깨끗해요. 그러니까 속에 불순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유 같은 거는 해도 불순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처리를 해도. 더 처리하면 줄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황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 안에 끓는 점이 높을수록 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주유소 가시면 그냥 경유가 아니라 앞에 꼭 이런 얘기 붙어 있거든요. 저유황
말 그대로 황이 적게 들어있는 기름으로 만든 경유란 뜻이에요. 황이 별로 없다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 기름값이 요새 한 1,800원 하던데 휘발유가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잡스러운 얘기긴 한데 무연 휘발유라는 거는요. 요새는 무연 아닌 게 없기는 한데 휘발유 중에서 무연이 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좀 휘발유 성능을 높이려고 납을 넣었어요. 납을 뭐 무슨 게 있대요. 그래서 저 태어나기도 전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제 휘발유 안에 납이 들어가 있으면은 얘가 그 성능은 좋아지는데 공기 중에 납을 막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납을 넣지 않도록 규제를 해서 휘발유는 무연 휘발유만 팔고 있고요. 경유는 들어가 있는 황 함량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해서 저유황 경유만 팔고 있죠 지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중유를 선박의 연료로 많이 쓰고 있고 중유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 대표적인 게 황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선박이 중유를 태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유를 태우면은 우선 중유는 내는 열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기랑 중유랑 섞으면은 원래 뭐가 나와야 되냐? 수증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탄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수소도 있고 탄소 들어가면 CO2 나오겠죠. 근데 공기에 순수연이 산소만 있어요? 질소도 많이 있거든요. 질소가 훨씬 많죠. 질소가 원래는 반응을 잘 안 해요. 근데 중유는 하도 열량이 크고 엔진 안이 이게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아지니까 원래는 반응을 안 해야 되는 질소가 산소랑 반응을 해버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여기 X는 이제 여러 가지 산소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자 수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여기 황도 있댔잖아요. 황 원소기호가 S거든요. SOX도 나와요. 속스라고 해서 녹스, 속스 그렇게 부르는데 얘네들은 원래 나오면 안 되는 애들인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탄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얘가 다 반응을 못하고 일부는 그냥 탄소 덩어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커먼 이런 껌댕이라고 하는데 시커먼 것들 이게 주로 탄소가 덜 타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되게 작으니까 뭐 그런 데에 대해서 분진이라 해서 미세먼지도 나오죠. 뭐 이제 조금 자동차 얘기로 넘어가자면은 그래서 미세먼지랑 질소산화물은 서로 이게 상반되는 이유로 생기는데 얘는 연소가 덜 되면 생기고요. 얘는 연소가 너무 잘 돼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까지 다 태워먹으면 생겨요. 그래서 엔진 성능을 좀 낮추면은 질소산화물은 덜 생기는데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고요. 반대로 엔진 성능을 막 높이면은 미세먼지는 안 생기는데 질소산화물은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를 어떻게 택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 설계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CO2 발생 자체는 CO2 자체는 공해 물질은 아니에요. 근데 온실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줄여야 되겠죠. CO2도. 그러는 이제 우리가 설계상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CO2 발생량이 도대체 뭐가 얼마나 문제길래 그러냐? 네. 그러니까 나머지 배기가스 오염물은 이제 얘기 다 끝났고요. CO2 얘기로만 할 거예요. CO2가 도대체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내는 전체 CO2 배출량의 2.5%를 선박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해사기구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절 이상 줄이는 규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온실가스가 아까 CO2잖아요. 근데 CO2 어차피 연료 태우면 나오는 게 CO2거든요. 그럼 걔를 어떻게 줄이겠어요? 연료를 적게 태워야겠죠. 연료 효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체 세계적인 CO2 배출량인데 이것도 좀 전 자료라서 한 10년 됐어요. 근데 보면은 특이하게도 선박이 2.5%, 그 다음에 항공이 2.5%. 그러니까 항공이 빨리 다니잖아요. 비행기는 빨리 다니는 대신에 연료를 많이 태워서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 다음에 철도는 되게 작아요. 그리고 자동차가 17%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CO2를 줄이는 게 사실 선박의 CO2 줄이는 것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많이 규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럼 선박의 연비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동차 연비는 그냥 리터당 몇 킬로 간다 정도로 써요. 근데 선박은 그냥 단순히 리터당 몇 킬로 간다고 하면, 아니 저 배는 짐을 엄청 많이 옮기는데요 한 번에? 짐을 많이 옮기는 배는 연료 좀 더 쓸 수도 있잖아요. 뭐 적게 쓰면 좋지만. 그래서 연비를 어떻게 표현하냐, EEDI라고 해서 에너지 이피션시, 연료 효율 설계 지수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게 뭐냐, 위에는 CO2 배출량이고요, 아래는 사회에 대한 공헌입니다. 트랜스포트, 짐을 옮기는 게 사회에 대한 공헌이죠. 그래서 짐을 얼마의 속도로 옮기냐가 뭐가 되고요, 분자는 CO2 배출량이 되는 거죠. 그럼 CO2 배출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선 엔진 동력이랑 엔진이 얼마나 큰가죠. 그 다음에 이 엔진이 1kW를 내는데 1kW를 내는데 드는 연료 소비율 비율이에요. 거기다 동력을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연료를 태우냐, 뭐 중유를 태우냐, LNG를 태우냐, LPG를 태우냐 등에 따라서 배출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연료 특성을 곱해줍니다. 만약에 그럼 CO2 배출량인데 우리는 탄소 배출 안 하는 연료를 쓸 건데요, 뭐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같은 거, NH3인가요? 이런 거 태워버리면 CO2 안 생기잖아요. 그럼 EEDI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물론 태웠을 때 뭐 녹스가 나오긴 하겠네요. 하여튼 이런 식의 접근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그냥 전기 추진을 하겠다, 수소만 태우겠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수소만 연료로 쓰면은 EEDI에서 CO2 배출이 없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설계도 요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뒷부분은 이제 EEDI 관련 얘기들인데 꽤 기네. 아이쿠 어디 가져가냐. 그래서 이제 EEDI를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어디 갔어? EEDI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우선 EEDI의 계산은 그냥 뭐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은 다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엔진 최대 동력, 아까 MCR이라고 했죠? MCR의 75% 조건, 바람과 파도가 없는 조건, 이거 대충 구해보면은 DHP랑 비슷합니다. 75%인데 아까 MCR에서 뭘로 가요? 85%에서 NCR로 가죠. 그 다음에 해상여유 빼주잖아요. 얘 15%, 얘 10%. 그렇게 빼주면 대충 25%쯤 빠지죠.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게 뭐 특정한 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력 조건에서 바람과 파도가 없는 조건이니까 해상여유도 빠진 그 조건의 선속을 계산을 합니다. 거의 설계 속도랑 비슷해요. 그렇게 구하시고, 그 다음에 짐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거 순톤수라고 하나요? 여객선에 대해서는 순톤수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배에 대해서는 실제 짐을 옮기는 그 중량으로 합니다. 재화 중량으로. 그 다음에 뭐 다른 보정치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보정치들을 감안을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옮기는 짐의 무게, 그 다음에 배가 MCR 75%에서 나오는 속도 두 개를 곱한다라는 거죠. 속도는 미터/세크가 아니라 노트 단위로 해요. 노트 단위로. 그래서 EEDI가 뭐 딱히 어떤 차원이 정확히 얼마냐 거기에 대해 따질 필요는 없어요. 말 그대로 하나의 지수이기 때문에. 분자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냐? 첫 번째 주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관이 있습니다. 주기관은 배가 알아서 가는 그 엔진이고, 진짜 엔진이고요. 추진용. 그 다음에 보조기관은 되게 전기 만드는 엔진이에요.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CO2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있다면 반영이 돼요. EEDI 계산에. 근데 EEDI 기본적으로 제일 큰 파트는 주기관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자면은 주기관의 동력. 아까 우리 얼마에서 속도 계산한다 했어요? MCR이 75%죠? 여기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설치한 엔진 MCR의 75%입니다. 킬로와트로 쓰고요. 그 다음에 주기관의 동력당 연료 소모율 1kW를 내는데, 얘는 연료를 몇 그램 태우냐라는 거죠. 그램 퍼 킬로와트. 그 다음에
이 몇 그램 맞나? 네. 그 다음에 그램당 CO2 배출량, CO2 배출량을 연료 1g당 얼마씩 뽑아먹냐라고 해가지고 그 값이 나오고요. 보조기관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 생산인데 얘도 기본적으로 연료 태워서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계산식은 똑같습니다. 보조기관에도 같은 계산이 들어가죠. 보조기관은 근데 뭐 배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주로 뭐냐, 주기관용 펌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연료 펌프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전기를 주로 공급하는 발전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계산에서 제외하는 거는 보조 추진 시스템이나 뭐 화물 자체 펌프, 평형수 그런 걸 다루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력량은 계산을 안 해요. 얘는 운항 내내 켜지진 않잖아요. 필요할 때만 켜지지. 그 다음에 특이하게 화물용 냉동기기에 대한 전력도 제외는 합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선 같은 거에 냉동용으로 몇 개 있거든요. 시스템이. 근데 그런 건 제외를 해주고 대개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냐, 주기관의 5%를 보조기관 동력으로 추정을 합니다. 배마다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고요. 100kW 이상인 경우에는 주엔진 합에다가 0.025를 곱해서 2.5%를 주기관 엔진에다가 주기관 엔진 여기 MCR이에요. MCR 엔진 곱하기 2.5를 해가지고 0.25 2.5% 해가지고 250kW를 더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주기관 출력이 100kW 미만이면 그냥 5%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10,000kW. 이렇게 보조기관의 동력을 계산을 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그래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연료 소모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킬로와트 시라고 썼네. 엔진이 1kW를 1시간 동안 내는데 들어가는 연료의 양이에요. 1kW를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얘는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질량, 연료의 질량이고. 그 다음에 연료별 CO2 배출량은 뭐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선박에서는 주로 단가 때문에 HFO라는 걸 씁니다. HFO가 헤비 퓨얼 오일이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경유도 있죠. 근데 이게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디젤 오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경유고요, 자동차용.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라이트 퓨얼 오일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연료별, 그러니까 1g을 태웠을 때 CO2, 연료 1g당 CO2가 몇 그램 나오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선 톤 단위로 계산을 했지만 뭐 똑같이 그램이니까. 비율로 얘기를 하자면은 중유나 경유나 하는 거는 한 3배 정도 CO2가 많이 나와요. 연료량보다. 근데 천연가스 같은 거는 보세요. 거의 한 몇 퍼센트야? 20-30%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CO2 배출량이 같은 1g의 연료를 태웠을 때 CO2 배출량이 확 줄어듭니다. 물론 CO2가 이 천연가스가 LNG가 열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헤비 퓨얼 오일이랑 비교하면은 그만큼 연료를 더 태워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연료 소모율이 더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감안하고 연료병 CO2 배출량도 감안을 하자면은 천연가스가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요새는 EEDI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다른 종류의 연료를 태우는 그런 선박들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가고요. 이제 뒤에서는 실제 EEDI가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니면 어떤 추세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